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서울 주요 지역 그 색깔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네.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저희 MC 화면을 보니까 나란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입었는데 뭐 의미는 네. 없고요. 네. 공평하게 입었으면 다른 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도 색깔을 맞추신 건가요? 아니 저는 회색이. 회색이네요. 약간 푸르게 네. 보이는데 저도 네, 뭐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빨간색보다는 저기 그 갈색에 가깝습니다. 그러게요. 애매모호한. 빠져나가시는 겁니까? 애매모호한 색깔 선택. 저도 이 행커칩 파란색과 이 붉은 섞여 있네요. 섞여 있습니다. 네, 네. 영국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서울의 한강벨트 동부, 서부 지역과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인 강남벨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뭐 이제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져보는데요. 동부권부터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 한강벨트 이제 동부권 하면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이제 강동구 지역인데요.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겼던 곳인데,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기류가 이제 확 바뀌었었죠. 지난 이제 대선과 화면에 이제 CG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총선 때는 민주당이 확연하게 이제 앞섰던, 네. 그걸 전체 이제 서울 지역인 거죠. 네. 파란 지역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기후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바뀐 지역이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대결이 이제 뭐 펼쳐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한강벨트 동부권, 특히 이제 어떤 곳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지 두 분의 이야기 먼저. 네. 이종환. 굳이 얘기한다면은 중구 성동갑하고 광진을 이렇게 두 곳을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중구 성동갑은 권오현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이른바 이제 윤심공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좀 흥미로운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게 됩니다. 또 경쟁자는 박양숙 서울시 재선의원, 서울시 정무수석을 지냈던 후보가 또 있기는 한데요. 네. 임종석 실장하고 비교해봤을 때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세대를 좀 물갈이해야 된다. 교체론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7세대 이야기 네. 나오죠. 네. 그리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이냐. 네. 그렇게 되면 이른바 윤석열, 윤심을 갖고 있는 후보와 만약에 이제 권오현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면요. 네. 그러면 임종석 실장하고 임종석 후보가 붙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네.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직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렇죠. 사람들. 전현직 대통령실에 네네. 있었던 그러네요. 인물이 붙는 거니까요. 그리고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오신환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 전 의원이 여기서 내리 사선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추미애 전 의원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현재로서는 아마 지역구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민정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결국 이제 참모 역할을 했던 인물하고 현직 의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상진 전 행정관하고 경쟁을 붙는 이런 구도인데 만약에 고민정 의원이 다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된다 그러면은 오신환 전 의원하고 붙게 되는데요. 네. 또 오신환 전 의원 전에 여기에 출마해서 떨어진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또 정무부 시장이 오신환 전 의원이기도 네.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구도가 만들어지는지 과연 여기 민주당이 계속 쭉 이제 당선이 됐던 지역인데 만약에 유권자층이 좀 변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변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걸 좀 네.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좀 그 하늘 풀어달라 해서 이제 이 지역으로 갔다는. 뭐 그렇게 네, 해석되는. 그런 얘기도 좀 돌고 있죠. 두 후보가 만약에 대결이 성사가 된다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사시는 분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네.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 거기가 개발 그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 곳이기도 네. 하고요. 있더라고요. 광진을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권자층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하긴 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21대 때 그때 고민정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붙었을 때는 한 3%포인트가 안 났거든요. 네. 차이가. 박빙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박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부동산 이슈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보시고 있고요. 네. 한강벨트 동부권 어떤 지역을 좀 눈여겨 볼까요? 네,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그 흐름을 제가 조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싹쓸이했던 그런 곳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는 또 빨간색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또 의외로 여기서 그랬었죠. 네. 좋은 이제 성적을 거뒀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떨 것이냐 하는 건데 사실 이 판세 분석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예비 후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과연 될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막 서로 나오죠. 그래서 막 예비 후보자들이 막 10명씩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지역에 따라서. 소위 텃밭이라고 하는 예. 거.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의외로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예비 후보자들이 많이 달려들질 않는다. 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을 좀 험지로 보는 겁니다. 동부권이요? 예, 그렇습니다. 강남이나 뭐 TK, PK 쪽으로는 뭐 엄청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은 많이 이렇게 덤비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일단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런 속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사실은 김성환 평론가가 보는 지역하고는 네. 좀 다릅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죠? 어디냐면 네. 그런 속에서도 과감하게 도전을 네. 하겠다는 윤핵관들이 이제 있죠. 동대문을. 김병민, 예. 네. 광진갑의 광진갑. 김병민, 동대문 을의 김경진. 아하. 예. 과연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이제 관심사는 지금 거기 지금 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민주당 쪽에 조금 전에 이제 임종석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구 성동갑. 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이제 그 전 대표도 광진을. 지금 네.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선보다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선이 더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공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 좀 했습니다만 86 용태론에 이제 그 범주에 포함되는 분들이기도 하고 네네. 특히 임종석 전 실장,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최근에 뭐 출마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친명계 그 뭐 친위 조직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예, 당신들이 왜 나오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다가 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체가 불분명한 국민 참여 공천제를 하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천 룰조차도 이제 국민 참여로 하겠다는 건데 공천 룰 만드는 거기에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들어오겠냐는 거죠. 결국은 이른바 개딸들이 대거 들어와서 자기들 위주의 이제 룰을 짤 거다. 네. 그래서 비명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그 경선에서 탈락할 1순위 후보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빅매치가 오히려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점을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뭐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저희가 명단 나온 거 외에도 지금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강동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의 의원이 현직 의원이 이제 도전장을 내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윤희석 원내 수석 대변인도 아마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쪽도 경제 만만치 전문가. 않은 네. 윤심을 업고 나올 수 있는 당내 영향력을 그렇군요.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경선이 붙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참여 공천제, 국민 참여 공천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명백 위원장, 공관위원장이 86그룹이라고 해서 뭐 공천 배제하지 않겠다, 컷오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공관위 차원에서는 걸러내는 작업을 일단 하긴 할 거다. 기준을 걸러내는 작업을 할 거다 이런 말씀. 지지 불태란 말을 또 썼네요. 네. 그러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지금 그 기준 만드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들을 아마 집어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지금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전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네. 강동 지역이 사실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험지라는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강동 지역도 지금 대규모 재개발이 돼서 역시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부동산? 합니다. 네. 부동산 이슈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이슈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강동을 같은 경우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 핵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원모 전 네, 인사비서관. 네. 근데 여기 강동을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계속 네. 당선이 됐던 현직 지역이거든요. 의원, 예, 그러니까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만약에 여기 출마해서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 구도를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강동 각 같은 경우에도 전주 의원하고 만약에 윤희석 원내 수석 대변인이 붙는다고 하면 그럼 누가 그럼 당내 윤희석이군요. 예, 윤희석이 아니고 윤희석. 네.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런가 보죠. 네, 대변인. 네, 네. 윤희석 대변인이 출마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계속 도전을 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조직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당내 경선 뚫기가 거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한강벨트 동부권에서 이번엔 어떤 지역으로 갈까요? 네, 서부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플이 역시 많은 지역인데요. 네. 여야의 핵심 요충지인 마용성의 마포가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대 이수진 재대결이 펼쳐지는 동작을도 있습니다. 또 역대 총선에서 보수당과 민주당을 오간 양천구까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먼저 마포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마포가 현재 노웅래 의원 지역구거든요. 마포 을은요, 마포갑은 예비 후보가 10명이 지금 넘는 아주 상태입니다. 뜨겁네요. 아주 네. 뜨거운 곳이고 네. 마포을은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설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 논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그런 그러네요. 지역입니다. 네. 자,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마포 네.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는 갑을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원래 이제 당선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야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그렇죠.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 중이란 말이죠. 네. 뇌물수수 사건에서 네. 이제 재판 중이다 보니까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대거 그러면 내가 한번 네. 이래갖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 지금 상태고.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명단이 꽉 찼어요. 예, 그런데다가 또 이 지역도 지난 대선 이제 지방선거 때는 또 지금 국민의힘 표가 네.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던 이제 그런 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 후보도 이번에는 우리가 혹시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일단 빠지기 때문에 여기 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러 명이 지금 도전장을.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 네. 네. 조정훈 의원, 예, 이렇게 눈에 띄네요. 일단.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중에 누가 될지는 정말로 지금 예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역시 뭐 양쪽 다 뭐 친윤, 친명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돼서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이게 상당히 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될 거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이 지역은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이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네. 노웅래 의원이 뭐 여기 거의 지역 조직은 이제 뭐 속된 말로 꽉 잡다시피 한 상태인데 이제 이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포 갑을 중에서는 그나마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략하기 좋은 지역을 꼽으라면 이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 공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도 현재 과로로 돼 있는 건 세모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좀 망설이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원들 의원이 아니고 이제 출마자들은 본선보다 사실은 경선 더 신경 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이제 뭐 본선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울질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 중에도 최종 단계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이제 그냥 중간에 후보 그냥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행거 저는 마포울이 아주 좀 최근에 핫해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사이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네. 제가 자리를 좀 옮겨갈까요?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이제 어떻게 여쭤볼까요? 보셨습니까? 예, 네. 마포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략공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물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 아니요. 강행코. 제가 나한테. 예. 재밌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김경률 네. 비대위원이 전략공천 받기가 지금 오히려 어려워져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논란이 없었으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전략공천이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그냥 섣불리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무대 위로 올려 세워서 네. 손 번쩍 들어주고 그런 식의 그 행보를 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안 됐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 당협위원장인 김선동 전 의원 네. 같은 경우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네.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그 비대위원장이 그 공천 룰도 아직 뭐 제대로 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사실 이 날이 김경률 비대위원 그 손들어준 날이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한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여의도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정치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벌어진 일이긴 한데 그런 사고치고는 좀 큰 사고를 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이 정청래 의원에게 호재입니까? 호재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했더라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은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실은 그 뭐 이 정청래 의원이 이 지역에서는 뭐 그 정치하는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특히 그 민주당 거기 개에 거기 이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왕으로 통하더라고요. 왕입니까? 예, 그런 정도로 뭐 그냥 이렇게 떠받들고 모시는 그런 정도의 지금 이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지역은 국민의힘에서는 어지간한 후보를 내보내지 않고는 좀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청래 의원한테 이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잠깐 제가 고민했어요. 왕으로 불리는 게 좋은 말일까? 그만큼 뭐 당선 가능성 높다고 하는 거기에 거니까. 또 호재까지 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말은 아닐 것 호재로 같은데. 작용하고 있다. 네. 이게 갑자기 마포 우리 전국구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됐어요. 근데 저는 예측하기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는 그냥 약간 정치 초보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막 그 나서가지고 비대위원장까지 물러나라고 할 정도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명품백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실제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찌됐든 정청래 의원을 86그룹의 대표 주자로 지목을 했고 불공정한 어떤 그 정치인으로 낙인 찍으면서 거기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김경률 회계사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 거기에 전략 공천하듯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식 어떤 정치 혁신이라는 걸 상징화해서 만든 후보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갑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을 만약에 여기에서 후보 출마를 뭐 스스로 사퇴하도록 만든다? 그럼 한동훈식 정치는 뭐야? 라는 질문이 뒤따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김경률 후보가 그냥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새로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판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포갑 얘기도 하셨지만 마포갑이 더 있더라고요 민주당 후보는. 더 있습니까? 여기 말고도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곳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지역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한 10명 정도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뚫기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경선 뚫는 과정이 본선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지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종 후보 이제가 누가 될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양쪽. 그럼 다. 그렇죠. 네, 보통 민주당 당선 가능성 높다고 하는 지역은 한 5명씩 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실요 저희가 뭐 방송하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이름 뭐 얘기하잖아요. 이 지역에 네. 뭐 네. 한 개가 지금 나오셨고 이름이 막 거론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이거 민감하게 연락이 옵니까? 받아들이고요. 뭐 항의 들어오고 왜 나도 있는데 내 이름을 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방송할 때 네. 가능하면 이름을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경선을 네.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는 알겠습니다. 특히. 근데 또 방송 또 생리상 또 이야기 전혀 안 할 수가 수도 없죠. 없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한강벨트 다음 주도 또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야기가 좀 할 이야기 그 지역구들이 아직도 네. 많이 남아 있는데 국회가 있는 영등포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4선에 도전하는 이 현역으로 김민석 민주당 이제 정책위 의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박용찬 당협위원장,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 이제 부동산 이슈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좀 뭐 스윙 스테이트로 꼽히고 있는 영등포을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는 좀 압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네, 없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아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당연히 이제 윤심을 업고 출마를 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지역구를 얘기하다가 결국 영등포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정치 경력이 굉장히 긴 의원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만약에 지금 박용찬 의원하고 경선에서 박민식 전 장관이 이긴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김민석 의원하고 붙는 것도 뭐 굉장히 큰 관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국회가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정치 한 2번지쯤 되죠. 네. 예, 뭐 이제 용산이냐, 뭐 지금 이제 종로냐, 거기가 정치 1번지도 아니다. 요새 네.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찌됐건 정치 1번지는 그쪽이고, 사실은 이 여의도 국회가 있는 쪽이 정치 1번지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네. 어찌됐건 네. 정치 국회가 2번지쯤 있으니까.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이제 여야가 이제 교차하면서 계속 이제 네. 좀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찌됐건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세가 좀 이제 강해진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속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시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지금 예상이 불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민식 뭐 보훈처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윤심을 좀 얻고 있기 때문에 뭐 경선 통과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예상을 우리가 이제 뭐 지금 딱 어느 쪽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박민식 대 김민석으로 붙었을 때 과연 이제 어떨까 하는 건데, 박민식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평가가 비교적 좋은 그런 의원에 속했어요. 비교적 참신했고 뭐 하여튼 그 깨끗한 이미지 뭐 네.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민석 의원에 비해서는 좀 그러니까 덜 달고 다른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정치 경력이 오래되기도 했고 또 논란이 되는 중간 경력도 조금 있고 이제 그런 그 약간 흠결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권자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판단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남벨트까지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곳은 그야말로 보수 초강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강남벨트가 의외로 격전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같은 생각 갖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네. 일단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뭐 이 서울 시내에서 6곳 우세 지역,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주로 강남 네. 3구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여기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의외로 굉장히 지금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총 일단 8개 지역인데 송파병만 파란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만 이제 남인순 의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일단 뭐 강남, 서초, 송파, 특히 갑 지역, 네. 갑 지역이 굉장히 뜨거울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 갑 지역이 지난번 총선 때도 이 격차가 네. 크지 않았군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난다고는 했으나 15% 포인트 미만이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수가 뭐냐면 제3지대 신당입니다. 네.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여기 딱 이제 들어오는 순간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이 과연 후보를 낼지 안 낼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뭐 개혁신당 쪽에서 이제 어찌됐건 보수 정당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아니겠어요? 개혁신당 쪽에서 상당히 좀 뭐 유명인이나 또 저 명망가들을 이 지역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격차만큼 그만큼의 그 보수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하고 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이 접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송파갑을 유심 있게 강남갑, 강남갑, 서초갑, 네. 송파갑 이 세 네. 지역이요. 갑을 주로 네.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제3지대 신당의 이제 후보가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 또 이제 합치게 되면 뭐 제3지대 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의 색깔이 꼭 보수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앞으로 또 행보 빅텐트 관련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에게는 이제 험지가 될 텐데 특히 민주당에게 이제 험지가 되는 강남벨트 어느 지역구를 관심 있게 보십니까? 일단 송파 가불병이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좀 이렇게 여론이 바뀌고 풍향이 바뀔 경우에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지는 경향들도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송파 송파 병원 남희순 의원이 쭉 네. 거기서 당선을 계속했으니까요. 네. 뭐 지역세도 강하고 또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송파 갑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송파을 같은 경우에 배현진 지금 현직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지금 최재성 의원도 있었고 최명길 의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가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지대 정당이나 무소속이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생기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당선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송파 가벌병 얘기할 때 무슨 삼남매라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송파 삼남매라고.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송파갑의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40년 직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의 네. 민주평통 사무처장 했던 인물이 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송파병에 김성용 전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단 말이에요. 세 명이 이렇게 세트로 묶여 다니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그럴 것 표시하기도 같은데요. 하고 상당히 좀 그것 때문에 배현진 의원한테 옆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한테 화를 내는 네. 뭐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과연 세 명이 삼남매가 나란히 이번에 당내 경선을 뚫고 공천을 받을 거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사실 수도권 여론은 그렇게 국민의힘에 썩 호의적이지는 않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느 정도 마지막 최종 득표를 할 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면 지금 당색이 달라지는 지역구의 당색이 달라지는 현상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이 그 관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인데요. 강남을 같은 경우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네. 제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 보통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건 내 지역이야 그러고 콕 집어가지고 지금 다시 장관 그만두고 다시 지역으로 갔는데 네. 여기는 민주당 전현 의원이 당선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바람에 따라 또 영향을 미칠 곳이기도 한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무게감이 조금 무거운 편이라 과연 전현 의원은 이번에 저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종로 네, 출마를 네, 지금 네, 얘기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과연 그만한 맞상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서초울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초울 박성중 네. 지금 의원이잖아요. 네. 현역 의원. 네. 그 지난 총선 때 그 강석훈 전 경제수석하고 붙어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0.4% 포인트로 거의 신승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네. 당선됐거든요. 서초 부구청장을 지냈었던 인물이고 그 지역 그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이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도 만만치 않은 현 윤석열 정부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현모 전 비서관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이영구 그 윤석열 사단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 예.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여성 그래도 50대 젊은 장관 출신인데
대통령 인사비서관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잘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네. 여기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가 서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험지로 갔다. 자기가 희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당내에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홀가분하게 공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래서 당내에서 공천 갈등을 좀 잠재우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이제 뭐 잘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이 지역은 뭐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지금 딱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본선보다도 오히려 지금 그 경선이 더 지금 뜨거울 수밖에 없고. 이원모 전 비서관이 좀 여러 가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군요. 뭐 그러니까 친윤계들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근식 이제 교수 같은 사람이 더 지금 막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전화 올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또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도 그렇죠. 뭐 영입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요, 같아요. 당직 맡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국민의힘 간판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건 아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근식 전 의원이 사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사실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중간에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윤심을 얻고 나오는 후보들이 이런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비판들이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금 강남벨트만 자꾸 가가지고 네. 그쪽으로만 출마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힘 있는 누구한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당내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시선들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네. 뭐 꼭 윤심 얻었다고 해가지고 꼭 당내 후보가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24 총선 핫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꽉 채워서 넘치도록 아주 좋은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